태교라는 게 원래 이제 임신 중에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자 뭐 이런 취지잖아요. 임신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약은 사실은 없어요. 산모들이 기울여야 될 노력을 충분히 하면 건강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오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생리 예정일이 며칠 지나서 임신 테스트기 한 일주일 정도쯤 하셨다고 가정하면 이때쯤이면 임신 테스트기는 보통 다 대체로 확인이 돼요. 이제 길게 봤을 때 2주 이상 경과가 됐을 때 하면은 대체로 나오는데 아닌 거로 나왔다고 해서 임신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니어도 초기 임신이거나 또는 유산 과정의 뭐 임신이거나 이래서 희미하게 또는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임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혈액 검사의 경우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레벨이 있어서 10 이하면 비임신, 그 이상이면 임신. 그럼 뭐 11, 12는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애매한 경우는 거의 없고 차이가 극명하게 딱 갈라지죠. 10 이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뭐 수백 이상 단위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0 이하라 그러면 그건 임신이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임신 테스트기는 그렇게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색깔의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희미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신이 아니고도. 착상된 지 며칠 안 됐을 때는 혈액에서는 임신으로 나오지만은 그 소변 검사에서 그 색깔의 변화를 처리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이런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임신 테스트기에서 임신이 아닌 거로 나왔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생리 예정일이 며칠 지나서 임신 테스트기 한 일주일 정도쯤 하셨다고 가정하면 그때가 이제 한 대략 5주 언저리쯤 되는 시기인데 확인이 되면 이제 적당한 시점을 택해서 병원에 가시면 되죠. 보통 5주에서 6주 그 언저리에 많이 오세요. 워낙 개인차가 심한 부분이라서 아무런 증상 없는 분들도 많고요. 제일 큰 증상은 생리가 없어지는 거죠. 뭐 생리처럼 출혈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임신해서도 비정상 출혈이 유산기 출혈로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이제 병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생리가 없어지는 무월경이 가장 뚜렷한 증상이고 또 많은 분들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입맛의 변화. 토하고 이러는 건 이제 입덧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입맛이 없어졌다, 또 식성이 좀 변했다, 냄새 맡기가 싫다 이런 입맛의 변화가 가장 많은 분들한테서 나타나요. 신체적인 변화는 사실 초기에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죠. 뭐 배가 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인 변화로 알기는 좀 어려워요. 임신하면은 그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착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대사 호르몬이라고 해서 체온을 약간 올려요. 몸이 좀 열감이 날 수 있는데 이게 뭐 감기 기운처럼 그렇게 고열이 나는 건 아니에요. 태교라는 게 원래 이제 임신 중에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자 뭐 이런 취지잖아요. 악에게 전달되시는 성분에는 영양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이 다 얼마든지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모가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아기가 거기에 노출이 되면 아이 나중에 이제 정신적인 발달에 뭐 ADHD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신경 써서 하는 게 맞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럼 태교를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막 조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럼 이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를 인해서 아기한테 가는 영향이 해롭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해로운데 전반적으로 임신 중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는 나쁠 게 없어요. 그거는 권장하는 바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 지경에까지 도달했다. 뭐 특히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주변에 뭐 남편이나 가족들의 권유에서 뭐 못 먹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해로울 수 있어요.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들이 아기 태아에게도 큰 영향을 끼쳐요. 대표적으로 이제 술, 담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약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 흔히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임신인지 확인해 보러 왔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약에 대한 거는 상당히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술하고 담배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술과 담배는 약으로 쳐요. 의학에서는. 물론 술 한 잔이 그러면 굉장히 해롭냐? 임신부에게 맥주 한 잔 먹었는데 이게 뭐 낙태들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해롭나?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기준 이상 용량으로 장기간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근데도 왜 한 잔의 술도 막냐 하면은 한 잔으로 끝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잔 먹었다고 문제되는 건 아닌데 술을 먹고 나서는 괜찮아요. 얼마 안 먹었어요. 멀쩡해요. 다 움직이는데 아무 지장 없고 멀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그만큼 이제 마비가 되면서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는 거죠. 특히 해로운 건 사실 담배인데 술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이 가는데 담배는 한 개 피 담배도 사실은 치명적일 수 있다, 태아에게는. 왜냐하면은 담배는 이제 그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태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서 뭐 유산과 뭐 기형, 조산 온갖 것들의 부작용을 다 초래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임산부들 중에도 담배를 피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임신 전부터 피고 있었는데 중단을 못한 거죠. 임신해가지고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 전반적으로 해롭지만 특히 술과 담배는 절대 금기다.
해롭죠. 당연히 강력한 화학약품이고 파스라는 게 뭐예요? 피부를 통해서 그 약물이 흡수돼서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소적인 부분이나마 연고도 그렇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다고요. 약물이 먹은 거나 주사 맞은 거나 다를 바가 없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이 해로운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대체로 해로운 것들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 성분이라 그래서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신 중에는 약 자체도 중요한데 약을 쓴 시기와 기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약을 쓰는 시기가 그 기관의 형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시기인지 이런 거, 그리고 한 번 썼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데 하루 정도 잠깐 뭐 파스 붙였다거나 뭐 스프레이 뿌렸다 이 정도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그냥 항상 그냥 수시로 그냥 뭐 파스를 무릎에 붙이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성분을 봐야긴 해야 되겠지만 파스마다 다 성분이 다르니까 가급적 피하는 걸 권해요. 그러면 염색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염색은 머리칼에 흡수가 되진 않잖아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거잖아요. 손톱에도 손톱 밑에 혈관이 있지, 이 손톱, 머리칼 이런 데는 각질이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는 흡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톱에만 뭐 약품이 발라진다면 머리칼에만 발라진다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머리가 아니라 두피에 만약에 약이 닿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손톱에다만 뭐 발랐다? 그리고 그 손톱에 있는 게 뭐 다른 피부에 묻을 일이 없다면 아기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흡수되지는 않으니까요. 굉장한 큰 영향을 끼치죠. 태아 시기에 영양이 불충분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 건강상의 또는 발육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영양 성분이 결핍은 크게 문제가 아니지만 뭐 비타민 D나 엽산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태아 때는 엽산 같은 것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관 결손, 그거는 하지 장애를 입게 되는 거고, 나머지 영양 성분도 부족하게 되면 굉장한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태아 시기는 비록 10개월이지만 그 사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큰 오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출산은 병이 아니므로 위험이 전혀 없다. 임신 출산은 병이 아니죠. 병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한동안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병도 아닌데 뭐 병원에 자주 갈 필요 있어? 가고 싶을 때 가고 얼굴 보고 싶을 때 잠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악결과가 나오거나 어떤 치료를 해야 되거나 어떤 위중한 증상이 생기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죠. 출산은 병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동차는 무기는 아니죠. 우리가 편하게 어딘가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편리한 도구일 뿐이에요, 자동차는. 그러나 자동차가 안전하기만 하진 않죠. 잘못하면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임신과 출산도 병은 아닌데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 병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건강검진을 해두고, 또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의료진이 있는 곳에서 출산도 하고 하는 것이 좋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일단 체중도 적정 체중이 유지되기 어렵고, 특히 출산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비만한 사람들 머리로 그 살 빼는 방법이 있어요? 아, 난 날씬한 몸매로 유지할 거야. 먹는 건 많이 먹고 머리로 난 날씬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몸이 날씬해지나요? 출산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으로 아무리 나 순산해야지 간절하게 바란다고 해서 건강한 아기를 쉽게 낳는 게 아니고 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야 되고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골반을 유연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출산에는 막대한 힘이 필요한데 그때 그 기능을 감당하려면 심장과 폐 기능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심폐기능에 이상 있는 분들은 그래서 출산하는 게 상당히 위험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적정한 운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임신이나 출산을 앞둔 분들은 건강관리를 특별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임신 중에 아까 말한 대로 과도한 운동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운동을 해 두어야 나중에 임신을 마무리할 때 순산으로서 그런 과실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임신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약은 사실은 없어요. 모든 약을 다 먹을 수 있고 반대로 또 모든 약을 먹어서는 안 되기도 하고. 약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어떤 건강이나 생명에 어떤 위해가 됐을 때 그걸 치료하기 목적이잖아요. 산모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지금 생명이 위험해요. 그럼 산모가 생명을 잃으면 아기는 당연히 잘못되는 거잖아요. 이 약을 씀으로 인해서 얻는 득, 그게 산모의 생명이다. 그러면 태아의 건강 생명은 사실은 2차적인 거예요. 태아의 생명이 또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산모에게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아는 산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리고 산모가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태아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산모의 건강에 위해가 가고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라면 어떤 약이든 다 쓰는 거예요. 어떤 약이든 그래서 쓸 수가 있다고요. 반면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에요. 뭐 이 약은 그냥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여드름 없애는 뭐 약을, 또는 주름이 있는데 또는 기미가 있는데 기미를 없애는 어떤 약, 이런 것들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잖아요. 뭐 주름 좀 있다고 기미 있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아기가 있을 때는 그런 약은 절대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을 써야 될 사유를 따져서 가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꼭 필요한 약의 개수는 많지 않다.
그리고 가급적 약을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약도 이제 나중에 해로운 약으로 밝혀질 수가 있어요.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사지가 발달이 안 되는 기형이 있어요. 포코멜리아라고 해서 어떤 약 때문에 발생한 기형이었어요. 나중에 역학조사에서 밝혀지기로는. 물론 지금 있던 약하고는 다른 성분이에요. 그 약을 유럽의 산모들이 주로 먹었는데 먹고 나서 이제 막 몇 년 뒤에 특정한 기형들이 많이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약물 때문이었어요. 약을 쓸 당시에는 뭐 별 문제가 없는 약인 것처럼 생각해서 썼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이제 규정이 보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당장은 지금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약도 나중에 해롭게 알려지는 것들이 있어서 약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이 약의 범위는 영양제 같은 거,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다 돼서 하는 말이에요. 비타민도 태에게는 한 가지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이에요, 산모 입장에서. 물론 이제 친정어머니가 와서 좀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뭐 위로도 해주고 또 축하의 말도 건네주면 나쁠 건 없는데 어쨌든 산모에게는 남편이 가장 소중한 존재고 남편의 위로나 지지가 제일 중요하고 출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풀코스 뛰고 난 직후인데 이 상태에서 누구가 뭐 와서 신경 쓰고 뭐 이제 이래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인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엔. 더군다나 그게 뭐 시댁 식구들이다 그러면은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는 것 자체도 귀찮고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들도 그래요. 동물들도 진통중이나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뭐 동물들이 오면 굉장히 포악해져요. 그 어미가. 그러니까 해코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두운 곳에 혼자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게 습성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안 오는 게 최선이고 굳이 와야 된다면 아주 짧게 있다가 가시는 거고 말을 오시면 안 하시면 좋아요. 제일 아기만 보고 산모 건강한 얼굴 보고 봤으니까 됐잖아요. 건강하게 순산했네, 수고했다, 됐었다, 이 정도 한마디 하고 그냥 가시고 가시면서 뭐 봉투 같은 거 하나 더 드려주시면 좋고, 산모들이 기울여야 될 노력을 충분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생각해요. 지금 재학연결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60% 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위를 아마 달성한 거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이런 거는 산모가 그만큼 노산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율도 적으면서 한 아기에 대한 기대가 더 높고, 그리고 산모들이 그만큼 더 운동 근육 관리를 안 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모가 기울일 노력, 건강 관리, 체중 관리를 잘 해야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고 건강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체중도 가체중인 분들은 다 적정 체중 수준으로 낮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위험하니까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특히 출산을 앞둔 분들이 위험함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출산이라는 것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앞에 만 세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만 세대예요. 내가 있기 전에 만 세대의 어머니들이 잘해내신 일이니까 나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힘이 안 들고 전혀 안전하게만 한 건 아니지만 앞에 우리 선조가 잘해냈던 것처럼 그 존재를 물려받아서 나도 잘해낼 것이다. 다만 조금의 준비가 필요하다.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다.